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께서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리 돈이 귀중해도 사람보다 귀중할 수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항상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막상 사회생활을 하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보니까 돈에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못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무서운 사람이 제 주변에도 가까이 있었죠. 오늘 저는 그 사람이 했던 못된 짓들을 이곳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전업주부로 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시어머니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죠. 사실 저희 가족들은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갔을 때 시댁과 가까운 곳에 이사를 했어요. 집 전세 계약 만료가 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시어머니 가게에서 배달 일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사를 해야 한다면 시댁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왜 굳이 시댁과 가까이 사냐고 거리 좀 두고 사는 게 낫지 않겠냐며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가까이 살면서 도움 좀 받으면 좋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던지 굳굳이 시댁과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인생 일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저희 첫째 딸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 뜬금없이 해외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그냥 미국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안 돼? 갑자기 미국 학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너 중학교 입학 얼마나 남았다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나 꿈이 국제 변호사가 되는 거잖아. 그럼 영어는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일찌감치 미국에 가서 영어 배우면 좋은 거 아니야? 나 그냥 거기 있는 학교 다닐래. 예지야, 너 중학교 입학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 아빠도 네 꿈 이해는 하지만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무작정 미국 학교 가겠다면서 떼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엄마 생각도 아빠랑 똑같아. 너 아직 어리고 해외는 나중에 꿈이 확실해졌을 때 가면 돼. 그러니까 예정대로 중학교 입학해서 다니자. 나 정말 국제 변호사 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미국 보내줘. 보내주기만 하면 내가 가서 공부 열심히 할게. 엄마, 아빠, 제발 부탁이야. 갑작스러운 딸의 이야기에 저희 부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처음에는 중학생밖에 안 된 애가 무슨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겠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딸은 간절하게 해외 학교를 원하고 있었고 부모로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무작정 말릴 수는 없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딸의 뜻을 꺾을 수 없어서 미국 학교에 보내주기로 했어요. 다만 딸을 혼자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부모가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았죠. 아무래도 그때는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딸을 따라가게 된다면 퇴사를 선택해야 했어요. 딸은 이런 저희 부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혼자 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부모 마음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린 딸을 타지에 보내는 건데 어떻게 혼자 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제가 미국에 함께 가기로 결정했죠. 이참에 둘째 아들도 아직 어리지만 영어를 배우며 해외 생활을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모든 게 결정이 된 후 저는 곧장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마음 편하게 미국으로 갈 준비를 시작했는데 뜬금없이 남편도 이상한 소리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이제 당신 떠나면
못해도 첫째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못 올 텐데 우리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파는 게 어때? 뭐라고? 우리 여기서 얼마 살지도 못했는데 여기 팔면 당신은 어디서 살려고? 아이, 나 혼자 어떻게 이 큰 집을 관리하고 살아. 그냥 이참에 팔고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지영이도 사무직 취직돼서 지방으로 내려간대. 그럼 엄마 혼자 지내야 하니까 내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뭐. 아가씨 거기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니 취직된 거야? 잘 됐다. 에휴, 그래도 이 아파트 벌써 팔기는 너무 아까운데. 아까워도 어쩌겠어. 이제 미국 들어가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이거라도 팔아서 보탬이 되어야지. 하긴 미국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려면 돈이 많이 들긴 하겠다. 그런데 아쉬워서 어쩌나? 우리 이름으로 된 집 가지고 싶어서 한참 동안 돈 아끼며 궁상맞게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예빈이 국제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데 부모가 도와줘야지. 내가 나중에 애들 크면 투자한 만큼 다 받아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쥐들도 크면 부모가 얼마나 큰 투자한 것인지 알고 효도할 거야. 남편은 아쉬움이 가득 묻어나오는 저의 말에 나중에 애들이 다 갚을 거라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얼마 후 저희 집은 좋은 주인을 만나 떠나가게 되었고 저와 애들은 미국으로 그리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기러기 생활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저도 혹시나 걱정할까 봐 남편 앞에서는 씩씩한 척 하기는 했지만 참 막막하고 무서웠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미국을 가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타지에서 생활을 하며 아이들 부모 역할을 해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무엇보다 저는 미국 생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에게도 믿을 구석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는 저희 시아버지께서 살고 계시거든요. 현재 친구분의 제안으로 미국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지금은 미국에 들어가신 지 1년이 훌쩍 넘으셨고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시아버지께서 미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온 식구들이 두 손 들고 반대를 했었어요. 아휴, 아버지가 그 나이에 미국 가서 어떻게 살겠다고 그래요? 일이 하고 싶으신 거면 그냥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면 안 될까요? 아이, 그래요, 아빠.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 가서 뭘 어쩌려고. 타지 생활 쉬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이도 있는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지내려고요. 가면 친구도 있고 안전한 곳에 숙소도 얻어준댄다. 나도 젊은 인생 다 바쳐서 너희들 이 정도 키워놨는데 한 번쯤은 어디든 가서 좋은 기회 잡아야 하지 않겠냐? 딱 5년만 있다 올게. 아휴, 당신 꼭 거기까지 가야겠어요? 여기도 찾아보면 건설회사 많잖아. 그리고 은퇴할 나이에 미국 가서 뭘 어쩌려고. 가족들은 끝까지 안 된다면서 말리려고 했었죠.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딱 5년만 있다가 오겠다며 가족들의 걱정을 뒤로한 채 미국으로 떠나셨어요. 사실 시아버지께서 가신 후 온 식구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그러나 막상 시아버지의 연락을 받아보니까 예상외로 적응을 잘하신 듯 보이더라고요. 건설 일도 재미있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본인과 잘 맞는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미국에 가신 지 1년이 넘어가게 되었죠. 저희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아버지가 먼저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계시니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시아버지께서는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살고 계시다 보니 함께 있는 날이 많지는 않았죠. 하지만 타지에 아는 사람 한 명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잖아요. 시아버지께서는 제 부탁이라면 항상 만사제치고 달려 도와주시려고 하셨어요. 덕분에 저희 세 명도 타지에서 금방 자리를 잡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던데
남편과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어 봐야 부부 사이가 단단해질 수 있다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조금씩 바꿨던 것 같아요. 사실 시아버지께서는 타지 생활을 하면서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자주 하시고 생활비도 꾸준히 보내오셨거든요. 게다가 두 분 사이가 정말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저희 부부도 느끼는 게 정말 많았죠. 사이 좋은 두 분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끈끈한 관계로 잘 지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남편이 걱정하지 않도록 연락을 자주 해주고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했죠. 물론 미국과 한국의 시간이 다르다 보니 전화를 하는 게 쉽지 않기도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밤새 전화를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늦은 시간에 하는 전화를 잘 받아주었고, 오히려 어느 날은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앉으나 서나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두 번이면 그냥 자고 있겠거니 하고 말 텐데, 며칠이 지나도 연결이 안 되니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가족들의 전화를 안 받을 사람이 아닌데 며칠씩 전화가 안 되니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여쭤보게 되었어요. 어머니, 주무시는 시간에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아유, 아니야. 네 시아버지 전화 올 때 되어서 안 자고 있었다. 그런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미국에 무슨 일 있냐? 아니요.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훈 씨가 요즘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네요. 혹시 아픈 건 아닌가 싶어서 어머니한테 전화 드렸어요. 지훈이? 아예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요즘 배달 일이 바빠서 그런가? 집에만 가면 뻗어 자기 바쁘다. 아이 별일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이네요. 지훈 씨 일어나면 전화 한 통만 해달라고 해주세요. 아이 그래. 내가 지훈이 시간 있을 때 전화하라고 전화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남편이 요즘 바빠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남편이 알아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씀처럼 배달 일이 워낙 바빠서 뻗어 자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한참 가라앉았길래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물어봐도 아무 일 없다고 대답을 해서 알겠다며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한동안 저의 전화를 잘 받았었는데 또다시 어느 순간부터 전화 연결이 안 되기 시작했죠. 게다가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아예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혹시나 싶어서 시아버지에게 전화 연결이 되냐고 여쭤보았더니 안 그래도 시어머니 전화가 안 되어서 걱정하던 참이라고 하시더군요. 두 사람 모두 전화가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 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확인을 했겠지만 몸이 미국에 있으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었죠. 아가씨 잘 지내고 있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지훈 씨랑 어머니랑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찾아가거나 연락해 본 적 있어요? 저도 두 사람이랑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 중이었거든요. 언니도 알겠지만 제가 신입사원이라 워낙 바빠서 집에 가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요? 아가씨 바쁜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주말에 시댁에 한번 갔다 오시면 안 될까요?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요. 제가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미국이라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새언니, 어쩌죠? 제가 지금 제주도로 두 달 동안 출장 와 있어서요.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온 거라 눈치가 보여서 가겠다고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두 사람 모두 다 큰 성인들인데 무슨 큰일이야 있겠어요. 제가 더 알아볼 테니까 아가씨는 걱정하지 말고 출장 잘 마치고 와요. 하필이면 신우이는 제주도 출장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2주가 더 지났는데도 두 사람과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죠. 결국 저는 시아버지께 아이들을 맡긴 후 한국에 다녀오기로 결정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이렇게 걱정만 하고 지내는 것보다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낫겠다며 흔쾌히 아이들을 맡아주시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심란한 마음을 안고서 한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곧장 남편이 있을 시댁 주변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댁이 있는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을 알고 있던 동네 아주머니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제 등짝에 손을 올리시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죽은 지 한 달 넘었는데 이제야 와보는 거야? 네? 아주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니, 아무리 애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장례식에 올 생각을 안 해?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죽긴 누가 죽어요? 지금 착각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저 아파트 204호 이춘자네 집 며느리 아니야? 네, 제가 그분 며느리 맞긴 맞는데요. 제 남편이 이제 47살이에요. 상식적으로 이 나이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아주머니가 착각하신 걸 거예요. 아니, 내가 장례식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그 집 아저씨 죽은 지 한 달도 넘었어. 해외 가서 애들 교육시키고 있었다더니 아니, 설마 그 소식도 못 들은 거야?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순간 당황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주머니도 본인이 말실수라도 한 건 아닌가 싶었는지 괜찮냐고 저를 툭툭 치더군요. 아주머니의 행동에 정신을 차린 저는 일단 시댁에 가서 확인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애타게 부르는 아주머니를 뒤로하고 다급히 아파트를 올라갔죠. 그렇게 도착한 시댁 앞에서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뭔가 그냥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떠나기 전까지 기억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다행히 안 바꾼 것인지 문이 쉽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시댁을 급습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서 보니 시어머니가 제 남편 나이대로 보이는 남자 한 명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있어야 할 제 모습이 보이니까 굉장히 당황하신 듯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죠.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남자를 보고 뭔가 익숙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어디서 봤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집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 남자는 시어머니 가게에 주방장으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 약간 당황했는지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다가 먼저 아는 체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충 대답을 해주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사모님, 오랜만이네요. 예지 예준이 때문에 미국에 계신다고 하더니 한국에 잠시 들어오셨나 봐요. 네. 어머니, 근데 지훈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찾아왔더니 동네 아주머니가 장례식까지 치렀다는 이상한 말을 하던데 얼른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죠? 아주머니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 맞죠? 어? 그게 말이다. 빨리 말씀 좀 해보세요. 지훈 씨 아무 일 없는 거 맞죠? 진짜로 그 아주머니 말씀처럼 하늘로 떠난 건 아니죠? 그게
윤지야, 이 일을 어쩌냐? 네 남편 지훈이가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하늘로 떠났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 씨가 하늘로 떠났다니요. 거짓말 마세요. 그러니까 제발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장난 아니라고 정말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시어머니를 붙잡은 채 정말이냐고 여러 번 되물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같이 일을 하던 주방장을 보고 울며불며 내 남편이 정말 떠난 게 맞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주방장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다가 상황이 심각해짐을 느꼈는지 저를 외면하며 황급히 자리를 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주방장이 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엉엉 우는 저를 껴안고 같이 우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꿈이죠? 제발 꿈이라고 해주세요. 미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네가 치훈이 소식 듣고 많이 놀랄까 봐. 아이, 혹시 미국에서 쓰러져 줄 조상이라도 치르게 될까 봐 얘기를 못했어. 네 시아버지한테도. 그래도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시어머니는 원망이 섞인 저의 말에 연신 미안하다고 했죠. 그리고는 거실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영정사진을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남편 이름을 여러 번 불렀어요. 그리고는 네 아내가 왔는데 너는 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거냐며 통곡을 하셨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눈물을 너무 흘려서 탈진 직전의 상태가 되었고 일단 방에 들어가서 진정부터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지내던 방으로 들어가 일단 쉬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얼른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았고 혼란스러웠죠. 시어머니는 제가 방에 들어왔음에도 집이 울릴 정도로 한참 동안 우는 소리를 내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고 제가 있던 방으로 시어머니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발소리를 크게 내고 다니는 편이라 집안이 조용하면 그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황급히 누워 자는 척을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방문을 열어보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의심 하나 없이 집 밖으로 나갔죠. 그렇게 혼자 남은 집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가게가 쉬는 날에 주방장이 시댁에 와 있는 것도 그렇고 두 사람이 도란도란 앉아서 다정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모습도 수상해 보였죠. 게다가 아무리 저와 시아버지가 미국에 있다 해도 그렇지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알리지 않는 게 말이나 되나요? 무엇보다 더 이상했던 것은 시누이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었다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전화했을 때는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저와 시아버지는 미국에 있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시누이는 한국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모르고 있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이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남편의 소식을 알고 있었으면 가족인 저나 시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두 사람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불의의 사고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로서는 모든 상황이 의심스럽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누이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제 생각에는 시누이가 모르고 있는 듯 보였지만 혹시라도 알고 있는 거라면 제가 떠봤을 때 목소리가 떨리는 등 어떤 반응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아가씨, 출장일 잘하고 있어요? 네, 새언니. 혹시 엄마랑 오빠 소식 들은 거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연락이 안 닿네요. 그래서 내일 한국 가는 비행기 타려고요. 제가 가서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아유, 그래요? 저도 계속 전화해보기는 하는데 연락이 안 닿더라고요. 혹시 한국 들어와서 소식 확인하게 되면 저한테도 연락 꼭 주세요. 네, 그럴게요, 아가씨. 아무래도 신우이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죠. 오히려 너무 걱정이 되어서 팀장님께 사정을 설명한 뒤 잠시 시댁에 왔다 가야 하나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듯하니 오히려 시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 남편 방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죠. 남편 방을 대충 훑어보니 겉보기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였어요. 물론 서랍에도 단서가 될 만한 물건들이 들어있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책상 아래 구석 책장이 보이더라고요. 구석 책장을 보는데 저는 문득 과거 일이 떠오르게 되었죠. 예전에 살던 집에도 남편 방에 있던 구조와 똑같은 책장과 책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위해서 편지를 쓰거나 반성문을 쓸 때마다 항상 구석 책장 아래에 숨겨놓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석 책장 아래에 무언가 있겠다 싶어 곧장 뒤적거리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남편이 고등학교 때 사용한 것 같은 미니 사진첩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한테 그런 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진첩을 꺼내보게 되었고 중간 부분쯤에 사진이 아니라 어떤 쪽지 같은 게 붙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하니 처음에는 연애 편지라도 들어있는 건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못 본 척 사진첩을 덮으려다가 그냥 한번 꺼내보기만 할까라는 생각으로 쪽지를 열어보았죠. 그런데 그 쪽지를 열어보니까 유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쪽지에는 세상을 비관하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본인이 모두 당했다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한 게 최악이고 실망스럽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믿었다는 사람들은 바로 시어머니랑 배다른 형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에게는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배다른 형이라니 황당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배다른 형이라는 사람이 바로 주방장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주방장이 본인들의 관계를 남편에게 속여온 것도 모자라 빚을 지게 했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다면서 그걸 갚지 못하면 가게가 날아갈지도 모른다며 주저앉아 울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빚을 지게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엄마이니까 아끼는 가게를 망하게 할 수는 없어서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제3금융권에서 빚을 졌다고 했죠. 사실 저희 남편은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거든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용돈은 꼬박꼬박 챙겨드렸고 몸에 좋다는 것들은 멀리서 택배로 주문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사다 드렸죠. 이렇게 부모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당장 가게가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도와줬던 거예요. 유서에는 시어머니가 금방 본인이 급한 일을 해결한 후 돈을 갚겠다는 말을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당분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렸다고 했죠.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에 원금까지 남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빨리 돈을 해달라고 했는데 무시를 당했다고 했죠. 네가 빌린 돈을 내가 왜 갚아주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순진하게 돈을 빌려주는 게 말이나 되냐는 식으로 나왔고 결국 남편은
배신만 당한 채 망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주방장의 아버지, 즉 예전에 바람을 피웠던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를 도와주다가 망한 것도 속상한데 시어머니가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으니 남편은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쫓아가 시아버지에게 전부 다 폭로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유서의 모든 것을 폭로한 후 그들의 삶을 부셔버리겠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시아버지는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 시어머니에게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자식인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빚까지 지게 만들고 두 집 살림을 차려 불륜까지 저질렀으니 남편은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너무 황당하고 화가 많이 나더군요. 저도 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냥 묻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죠.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랑 배다른 형이라는 사람이 자진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았고 남편도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으니 제대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하나하나 알아보기에는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상황이었고 돌아가는 비행기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친구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려보기로 했어요. 사실 친구 아버지께서는 형사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후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에 제가 직접 알아보는 것보다 발이 넓은 그분께 연락을 드려 부탁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저는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드리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내 친구 윤지인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애인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근처로 가겠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 근처는 조금 그렇고요. 제가 옆 동네로 갈게요. 저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옆 동네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동네 장사도 하시고 워낙 마당발이다 보니 시댁 근처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을 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고 친구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 아버지께 모든 사정을 다 설명드린 후 남편의 사고와 시어머니 주방장 그리고 불륜남에 대해 뒤를 캐달라며 부탁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구 아버지를 만나고 시댁에 돌아가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집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며 갈 곳도 없는데 어딜 갔다 왔냐고 캐물으셨죠. 사실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남편 생각에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최대한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속이 답답해 공원 좀 돌고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이것저것 묻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약 이틀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친구 아버지께서 언제 연락을 주실까 했는데 정확히 이틀 만에 모든 것을 알아내셨다며 지난번 약속 장소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공원 좀 돌고 오겠다고 한 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죠. 제가 일단 되는 대로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그 남편분 사고는 뺑소니인 것 같습니다. 네? 뺑소니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인이 남편분 사고 내고 도망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번호판 조회를 해보니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럼 범인 잡을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글쎄요. 번호판에 가짜로 달고 다녔으면 일반 사건보다 범인 잡을 확률이 낮기는 하죠. 그리고 제가 남편 친구분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술 먹으면 신사한테는 몇 번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떤 신세한탄이요? 남편분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 혼자 뒤를 캐면서 본인 어머니랑 배다른 형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했대요. 그리고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친구분도 남편분이 세상을 떠났는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친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뭔가 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위협을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범인 차량의 번호판이 가짜라고 하니까 세 사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아버지에게 더 알아낸 것은 없냐면서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죠. 제 남편이 위협을 당했다고요? 혹시 세 사람에 대해 알아보신 것 중 뭐 특이한 건 없었나요? 현재 배다른 형이랑 불륜남이랑은 반자방에서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 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요. 근데 문제는 불륜남이랑 아들 되는 사람이 같이 돈놀이를 하면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돈놀이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고 있지 않나요? 보니까 배다른 형 출퇴근은 확실하게 하는 것 같던데. 확실합니다. 돈놀이는 보통 들킬 위험이 낮은 밤에 이뤄지죠. 제가 직접 두 사람 쫓아가 봤더니 같이 돈놀이 하는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 예상이지만 아마도 그 돈놀이 때문에 남편분에게 빚을 지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두 사람 앞으로도 재산금융권에 어마어마한 빚이 남아있거든요. 친구 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를 해주면서 확신은 할 수 없겠지만 번호판이 가짜인 것을 봐서 남편 사고와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어요. CCTV 영상을 보면 범인이 일부러 남편 쪽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오는 것도 수상하다고 했죠. 저 또한 친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고는 그들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지만 하필 남편이 두 사람을 쫓아갈 때 인적 드문 한적한 도로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도 그렇고 가짜 번호판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남편을 내쫓고 싶지 않았겠어요? 막말로 남편이 2살짜리 애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궁지에 몰린 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 방법을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그래서 저는 뺑소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일단 저는 한동안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척하면서 시어머니 옆에 붙어 감시하기로 했죠. 그리고 제가 2명을 동시에 쫓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배다른 형에 대한 감시는 남편 친구에게 부탁하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경민 씨. 저 지훈 씨 아내인데요. 예, 재수 씨 오랜만이에요. 지난번에 사설 탐정이라고 하는 사람 다녀가고 연락 한번 드릴까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못 드렸네요. 지훈이 그렇게 되고 많이 힘드시죠? 네, 그렇죠,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경민 씨밖에 없어서요. 예, 재수 씨, 그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뭐든지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괜찮다면 혹시 저 대신 남편 배다른 형을 좀 쫓아다녀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 녹음이나 영상으로 증거물을 좀 남겨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쫓아다니고 싶은데 2사람을 동시에 감시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요. 그럼요. 지훈이한테 받은 것도 많은데 제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사실 저도 사설 탐정이라는 사람에게 사고 소식 듣고 찜찜한 게 많았거든요. 배다른 형이라는 사람은 제가 완벽하게 맡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 친구는 저의 부탁을 듣고 회사에 휴가까지 내면서 흔쾌히 도와주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 편히 시어머니를 지켜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찔리는 게 많은 것인지 제 앞에서 통화를 하는 것도 꺼려하고 조심했었죠.
어딘가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밖에 나가 받았고 제가 시댁에 있게 된 후로는 집에 배달은 형이 아예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와 술 한잔 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일부러 시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어요. 저를 편하게 생각해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증거물을 흘리게 될 테니까요.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말이 새어나올지 모르니 시어머니도 조심하는 것인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편해지면 실수도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었어요. 윤지야, 요즘 많이 힘들지? 하긴 네 남편이 떠나간 건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니? 힘들죠. 그래도 떠나간 사람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좋은 데 가도록 빌어주고 마음에서도 떠나보내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힘들어도 지훈이 좋은 곳에 가도록 빌어주고 떠나보내자. 네, 저는 마음 정리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앞으로 제사나 잘 지내주려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도 뒤에서 캐고 다니지는 않겠구나 생각하고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 편하게 통화를 하고 점점 저를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원래 이럴 때 본인도 모르게 대형 실수를 하게 되는 법이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뒤를 캐는 것도 없고 항상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전화를 마구잡이로 하다가 실수를 했던 것이었어요. 한 번은 제 앞에서 배다른 형이랑 통화를 하며 아들이라고 부른 적도 있다니까요. 물론 시어머니도 본인이 말하고 흠칫하기는 했지만 저는 끝까지 못 들은 척 했었죠. 저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미국에 돌아가기로 한 날도 미룬 채 증거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저는 비로소 손에 증거물을 넣을 수 있게 되었죠. 그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상대방한테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 배다른 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상하고 있던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니까 제가 방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사고에 대해 신경도 안 쓴다고 긴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식의 이야기였어요. 게다가 뺑소니를 한 사람이 바로 불륜남인 듯 보였죠. 그렇게 남편은 그들 때문에 억울하게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통화를 하면서 내뱉는 모든 말들을 다 녹음해 놓았어요. 그리고 남편 친구도 때마침 밖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배다른 형이 담배를 피우며 통화를 하고 있길래 몰래 숨어서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증거물을 다 모으게 되었고 곧장 남편의 유서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죠. 끝까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칠 줄 알았는데 증거물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발뺌은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께도 전화를 드려 모든 상황을 말씀드린 후 애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주셔야겠다고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에게도 전화를 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죠. 당연히 시누이는 제주도에서 바로 왔고 저를 껴안은 채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오셨고 도착하자마자 경찰서로 향하셨죠. 그들은 노발대발 크게 화를 내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했고 싹싹 빌더라고요. 당신 제정신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아들을 상대로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어? 아들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데 못된 것들을 쉽게 용서할 애비가 어딨어? 시아버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꼴도 보기 싫다면서 곧장 이혼 소송을 통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발 탄원서 좀 써달라며 두 손 모아 싹싹 빌었죠. 하지만 저희는 탄원서를 써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고 그들은 죗값이 결코 작지 않아 큰 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와 제 자식들은 시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미국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한국에 남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시아버지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신우이에게도 미국에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으나 본인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다면서 남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신우이를 놓고 미국에 오게 되었어요. 남편 일로 저희 가족들은 한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남편이 미치도록 그립고 힘들었을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되었죠. 시아버지께서도 못해준 것만 자꾸 기억이 난다면서 한동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더니 남편이 떠난 것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씩 웃는 날도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비록 억울함을 품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되고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었으니 하늘에서라도 잘 지내며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따라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자꾸 떠오르네요. 애청자님들께서는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